한국은 망한 것 아닙니까? 출산율 0.7명은 망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위기가 한민족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 한국은 만주 지역을 되찾아 인구 1억 5천만의 세계 2위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중국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이 망하는 것보다 중국이 분열되는 시간이 더 빠를 겁니다. 그는 대체 어떤 증거와 논리로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학센터의 웰링턴 홀. 발표 시작 30분 전부터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파격적인 발표 주제가 사전에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 앞줄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 일본 도쿄 대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온 석학들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평소보다 규모가 커져 베이징대 역사학과 첸 하오 교수를 필두로 5명의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발표 직전 주최 측은 특별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트 교수의 발표는 개인 연구 결과이며 하버드 대학교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공지였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라이트 교수의 연구 주제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온 장웨이 교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순서였지만 사회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장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이트 교수님의 발표 제목을 보고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출산율 0.78명이라는 수치는 한국가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이미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했고 30년 후면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210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 교수는 더욱 신랄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때로는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이 도발적인 발언에 컨퍼런스장은 술렁였고 일부 청중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자가 진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라이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키 큰 백인 남성으로 은발이 인상적인 그는 30년간의 동아시아 연구 경력을 지닌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특유의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장 교수의 발언에 응수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한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몽골의 침략,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과 분단의 아픔. 이 모든 위기를 넘어 한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저력입니다. 이어서 그는 더 결정적인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민족의 영토와 역사적 활동 영역이 현재의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역사는 만주 지역을 포함한 광활한 영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첸 하오 교수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고 일부는 항의의 표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현대의 국경선만을 기준으로 한 시각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민족의 활동 영역은 현재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대 지정학적 변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만주 지역의 재통합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청중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 알렉산더 라이트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다소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본질은 기존 패러다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 통일 한국과 만주의 재통합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가능성입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즉각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첸 하오 교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통역사에게 뭔가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잠시 물을 마시고 본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인구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선은 마치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제 연구의 출발점은 한국이 직면한 세계 최악의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가의 점진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가 된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전망을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 380조 원 미화로 약 2,800억 달러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단기적 접근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드리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이 역사적 인구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이 순간 중국 대표단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첸 하오 교수는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한층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영토 확장과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 확대, 미국의 서부 개척과 이민 정책,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발표의 핵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북 통일은 인구 문제 해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만주 지역까지 포함한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인구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대표단 중 2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첸 하오 교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학술 발표를 가장한 정치적 도발입니다.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자가 진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대표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대표단 중 2명이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존경하는 첸 교수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 아닌 학술적 연구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국경선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러한 주장의 역사적, 학문적 근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라이트 교수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듯 고대 지도와 유물 사진들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 근거는 만주와 한반도의 깊은 역사적, 문화적 유대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 문헌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슬라이드에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유물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만주와 한반도는 단일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비파형 동검과 같은 청동기 문화는 요하 유역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분포합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적어도 4000년 전부터 하나의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남아있던 첸 하오 교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고고학적 유물의 유사성이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논리라면 중국 문화권은 일본과 베트남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첸 교수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영역은 현재의 만주 남부와 한반도 북부를 포함했으며 위만조선 시기에는 더 넓은 만주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사서인 사기와 한서에도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더욱 강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고구려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으며 수도였던 국내성과 평양은 모두 동일한 정치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지만 고구려 고분 벽화, 유물, 문헌 증거들은 이 국가가 한민족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에 중국 대표단이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첸 하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공식 역사 해석입니다. 한국 출신으로 보이는 청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왜곡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컨퍼런스장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두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고 라이트 교수는 이 긴장된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런 뜨거운 반응이 제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역사 해석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현대국가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 가능한 객관적 사료와 증거에 기반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만주 지역의 조선족 인구 분포도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내 조선족 인구의 대부분이 만주 지역, 특히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연관성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더욱 도발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만주 지역이 중국에 편입된 역사적 과정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로 한족 중국을 정복한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근대 만주 지역의 국경선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과 중국 간의 협상으로 그어진 것으로 당시 주권을 상실한 조선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청나라의 간도를 넘겨주었지만 이 협약은 당사자인 조선이 배제된 채 이루어졌기에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학자들도 이 말에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사회자는 긴급히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교수는 단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학문의 목적은 기존 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휴식 후 제 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미래 예측을 공유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컨퍼런스장 밖은 즉각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중국 대표단의 퇴장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발표는 이미 학술 행사를 넘어 국제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긴장된 휴식 시간 후 컨퍼런스는 재개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완전히 자리를 비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청중이 뒤늦게 컨퍼런스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하버드 내 다른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침착하지만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재개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연구의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넘어 만주 지역이 한국에 귀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남북 통일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의 5,100만 명과 합치면 약 7,7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통일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라이트 교수는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 위에 인구 통계와 경제 지표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은 남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현재도 합계 출산율이 1.9명 수준으로 남한의 0.78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양측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지역의 인구 성장이 통일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중국의 분열 가능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 지도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 연구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중국의 미래에 관한 예측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통합과 분열의 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와 같은 통일 왕조 사이에는 항상 분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이 영원히 현재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역사적 패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만주 지역, 즉 동북 삼성의 특수성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현재 심각한 경제적 쇠퇴와 인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동북 삼성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1,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주 원인입니다. 이때 일본 도쿄대학에서 온 사카이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중국의 분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만주 지역의 한국 귀속으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나 일본 같은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이트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카이 교수님. 제가 3가지 핵심 요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세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만주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은 경제적 도약을 통해 이 지역으로 인구와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인접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인구 감소로 이미 극동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 역시 심각한 고령화로 해외 영향력 확대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경제적 연계성입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만주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국 자본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만주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조선족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현재도 중국 동북 지역의 관광객 중 30%가 한국인이며 외국인 투자의 43%가 한국 자본입니다. 특히 백두산 관광지구와 연변 자치주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통일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만주 지역을 쉽게 포기할 리 없을 텐데요. 라이트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환경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핵심 지역과 주변부를 구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경제 그래프를 보여주며 이어갔습니다. 현재도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전략적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라이트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간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특별경제행정구역의 단계적 확대입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주 지역이 먼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행정구로 전환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국제 질서의 재편을 전제로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지도와 시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남북한 통일, 2050년까지 만주 지역의 특별행정구 전환, 그리고 2070년경 완전한 통합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추세와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예측일 뿐, 미래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대담한 예측에 컨퍼런스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역사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는 격렬하게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시나리오는 많은 분들께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을 그 누가 정확히 예측했겠습니까?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만주와 한반도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발표를 마치고 이제 그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지정학적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을 넘어선 강한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일한국과 만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새로운 국가는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21세기 후반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퍼런스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학자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인사는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경제 모델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먼저 자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은 석탄, 철광석, 원유, 목재, 히토류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주 지역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약 5조 달러 가치로 추정됩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표를 보여주며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석탄 매장량은 약 230억 톤으로 이는 한국의 연간 소비량의 약 1000년치에 해당합니다. 요령성의 철광석 매장량은 80억 톤, 송화강 유역의 원유 매장량은 3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백두산 일대의 히토류 매장량으로 세계 총 매장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이트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의 시너지입니다. 남한의 고급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북한의 숙련된 제조업 인력, 그리고 만주 지역의 다양한 인력이 결합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통합 초기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활발한 메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유라시아 대륙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리적 이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주는 한반도, 러시아, 중국 내륙, 일본, 몽골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철도망에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빨간색 선으로 새로운 물류 루트를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동북아시아 슈퍼코리도는 부산에서 시작해 평양, 선양을 거쳐 하얼빈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됩니다. 이 루트가 완성된다면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물류 시간을 현재 해상운송 대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풍부한 식량 생산 능력은 한국의 식량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때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안보 전문가인 브라이언 밀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그렇다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위치한 이 새로운 국가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라이트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과 만주의 통합은 현재 지역 안보 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것입니다. 남한의 첨단 방위 산업 기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그리고 확장된 영토와 인구가 결합한다면 이 새로운 국가는 중간 규모의 핵 보유국이자 첨단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 말에 컨퍼런스장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 사이에서 급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이나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국가는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이어서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경제성장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한국과 만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초기에는 막대한 통합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재건과 만주 지역의 인프라 현대화에 약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의 복잡한 경제성장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투자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경제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합 이후 10년 내에 GDP는 현재 남북한 합계의 약 2.5배, 즉 약 5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70년까지는 인구 1억 5천만 GDP, 8조 달러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중국 경제 침체 시나리오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이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과 만주의 통합국가가 2070년의 GDP 기준 세계 2위 강국이 되는 모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현재의 경제적,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저성장 함정에 빠진다면 통합된 한국-만주 지역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악화되어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에 진입한다면 통합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 라이트 교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통일 한국의 독특한 세계사적 위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경제적, 지정학적 분석을 넘어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 한국이 세계사에서 차지하게 될 유례없는 윤리적 위상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세계 지도를 띄우고 주요 강대국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강대국으로 부상한 국가들을 살펴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식민지 침탈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0세기 초 군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인접 영토에 대한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대 중국 역시 티베트, 신장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영토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반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파괴된 국가에서 시작해 오직 자국민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는 경제 발전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사에서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타민족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수탈 없이 순전히 자력으로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타 선진국들이 모두 식민지 경영이나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로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만주 지역의 재통합은 한국의 영토 팽창이 아닌가요? 그것이 다른 강대국들의 침략적 역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이트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역사적 정당성과 과정의 평화성에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한반도와 만주의 재통합이 무력 침공이나 강제적 병합이 아닌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통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활동 영역이었으며 현재도 상당수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 열강이나 제국주의 일본의 타민족 침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라이트 교수는 더 깊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민주화, 인권,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군사 독재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사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그는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류는 무력이나 경제적 강압 없이 순수한 문화적 매력만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강대국들이 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찬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과 만주의 통합체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윤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민족을 억압하거나 침략한 역사적 부채 없이 오직 자신의 영토에서 자력으로 발전해온 국가가 세계 2위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 윤리지수와 국가 이미지 순위를 보여주는 표를 띄웠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진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식민 지배나 침략의 역사적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면 국제관계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통일 한국과 만주의 통합이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이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은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그러나 통일 한국의 경우 그 역사적 배경과 윤리적 위상으로 인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없고
오히려 침략의 피해자였던 국가가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면 기존의 패권적 국제 질서를 보다 평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통일 한국은 핵무기와 첨단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그것을 패권이나 침략이 아닌 평화 유지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윤리적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타민족 침략이나 식민 지배의 역사적 부채 없이 자력으로 발전한 국가가 세계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는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는 분명 심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남북 통일과 만주 지역의 재통합이라는 대담한 역사적 전환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통일 한국과 만주가 통합된 국가의 모습이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윤리적 강대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많은 분들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의 상상력 부족을 놀라워할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컨퍼런스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대담한 예측은 이미 학계를 넘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발표가 끝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충격적인 예측은 글로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들은 앞다투어 하버드 교수, 통일 한국이 만주 되찾아 세계 2위 강대국 될 것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는 라이트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긴급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학술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내 주요 싱크탱크들은 곧바로 동아시아 지정학 변화 가능성 연구팀을 꾸리고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도발적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는 관련국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정 학자의 개인적 견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아시아 지역 내 세력 균형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학문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은밀히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합동으로 라이트 교수의 연구를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언론들은 라이트 교수의 발표를 상세히 보도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은 특이하게도 이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통상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북한 매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급박하게 성명을 발표해 라이트 교수의 연구는 개인적 학문 활동의 일환으로 하버드 대학교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라이트 교수의 발표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국제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발표 이틀 후 라이트 교수는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제 연구는 현재의 국경선을 부정하거나 무력 충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힘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와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적 침체, 그리고 역사적 유대관계가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학문적으로 탐색한 것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특별한 역사적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타민족 침략의 역사가 없는 국가가 3개. 2위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제국주의적 팽창이나 침략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 이후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 라이트 교수의 가설을 둘러싼 치열한 학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대 입장의 학자들은 그의 예측이 역사적 근거가 빈약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창의적 통찰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강대국 개념은 국제관계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윤리적 강대국의 가능성, 통일 한국 사례 제목의 특별 학술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발표 한 달 후 라이트 교수의 연구는 예일대 출판부에서 통일 한국과 만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예측은 이제 학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라이트 교수의 예측이 흥미롭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한 학자의 대담한 학술적 예측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국제관계와 세계사의 흐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 알렉산더 라이트의 충격적인 발표와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는 분명 심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민족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